보시는 것처럼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할 텐데요. 물론 수메르 문명 이전에도 중동의 여러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괴베클리 테페나 차트레이크 등이 있죠. 러프하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으로 보니까요. 만약 여기도 문명이라고 본다면 수메르 문명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최초의 문명이 생겼는데 이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문명은 그냥 부락들,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라는 비옥한 토지 위에 친족 위주로 모여서 서로 부락을 이루고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동맹하거나 싸우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인 거죠. 그 과정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경쟁이 발전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후세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른 거죠. 수메르 문명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뼘 더 깊게 들어가면요. 수메르 문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부락의 이름은 오웨일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리두가 있고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이 된 도시가 우르크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도시가 우르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요 수메르 패권 쟁탈전이 수메르 문명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수메르 지역이 살기 좋다, 비옥하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점점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수메르 문명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커져가다 보니까 그 문명이 결국에는 발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거죠. 그리고 수메르 지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는 이 분열적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통일과 분열. 중국 대륙의 예를 들어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분열을 진시황이 끝내고 이어서 한나라의 유려한 유교 문화가 이어졌지만 결국 다시 위진남북조로 분열했고 다시 수나라와 당나라의 통일기를 거쳐서 5대 19구로 분열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제국 로마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분열하고 다시 프랑크 왕국으로 통일되고 이런 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난립해 있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최초로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카드 제국입니다. 아카드 제국 대략 기원전 2350년경이 되는 거고요. 아카드가 기원한 곳은 현재 바그다드 정도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르곤 대제가 통일을 했죠. 그리고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통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앙 집권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방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앙 집권을 확립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 힘을 외부로 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의 기본 패턴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한나라, 이 전한의 무제가 중앙 집권이 확립하게 되니까 흉노를 치려고 북진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카드 제국도 사르곤 대제가 중앙 집권을 확립한 후에는 이렇게 팽창해서 정복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의 언어가 요 남쪽에 있었던 수메르 언어와 달랐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요 수메르의 북쪽 지역을 아카드라고 부른 거고요. 요 남쪽 지역을 수메르라고 따로 떼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아카드 제국이 이 지역의 1인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점차 수메르 언어는 사라지게 되고 아카드 언어가 행정과 기록의 중심이 되어 간 거죠. 아카드 제국은 기원전 22세기경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살고 있었던 산악 민족인 구티족의 침입과 그리고 내부 혼란이 겹쳐지면서 붕괴하게 됩니다. 이 통일 제국이 붕괴했으니까 다시 중동사가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열기를 다시 통일하는 제국이 들어서는데요. 그게 바로 고 바빌로니아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9세기 정도 되는데 19세기 말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고 대략 몇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기원전 18세기 무렵에 제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시기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고바빌로니아는 이게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디는 요렇게 고바빌로니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뭐 요렇게 있었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바빌로니아의 원래 영토는 이렇게 짙은색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있었던 도시죠. 고대 바빌론. 그러다가 점점 더 옅은 갈색 지역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대부터 5대까지는 그냥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실제로는 함무라비 시기에 이렇게 팽창해서 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보복 원칙을 가진 법전인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시기가 고바빌로니아의 전성기고요. 그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하다가 기원전 1595년경에 북쪽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국가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방 한계를 대략 타우루스 산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고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요 북쪽에 있었던 국가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 흑해 너머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해 온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 봅니다. 전차를 잘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투사라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캐피탈. 그래서 전차를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하 정책을 펼친 국가이죠. 그래서 히타이트는 세 개 시대로 나눕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각각 나누고요. 고왕조 시기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분열해서 중왕조 시대를 짧게 보낸 후에 신왕조 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때 바로 남쪽으로 진군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가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여기도 많이 북상해 있는 상황이었네요. 이렇게 와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람세스 2세와 충돌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충돌한 곳이 바로 여기 현재의 그 시리아의 홈스주에 있는 카데시라는 곳입니다. 기원전 13세기 경인데요. 요 카데시 전투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대규모 전차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전투고요. 전쟁 결과는 서로 각자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히타이트의 멸망은 완벽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왕위 계승, 외부적으로는 바다 민족과 같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외세 침략으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국가는 레반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한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신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분열상을 종식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갑자기 등장한 국가는 아닙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그러니까 아카드 제국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국가였는데요. 당시를 초기 아시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아시리아, 중아시리아를 거쳐서 기원전 약 10세기경부터 신아시리아 시대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신아시리아의 마지막 전성기인데요. 아슈르나시르팔 2세 시기로 이게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레반트 지역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란 서부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통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경에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의 연합군이 현재의 이라크에 있는 모술, 여기가 모술입니다. 니네베, 메소포타미아의 북방 한계로 보기도 하죠. 니네베를. 요 니네베를 함락당하고 이어서 당시 수도였었던 하란마저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멸망한 이후에 아시리아의 영토가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렇게 4개 국가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여기 신바빌로니아를 찰디안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바빌로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건데 이 네 개국이 모두 아시리아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중동 고고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고대사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요 네 개국의 분열상을 통일하는 메디아가 등장하면서 중동 고고대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메디아는 인도 유럽계 백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연합해서 만든 정권입니다. 정확히는 통일한 국가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인데요. 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키루스 2세입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가 메디아 왕국을 전복한 다음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리디아까지 무너뜨리면서 이집트를 제외한 중동 전체를 다시 통일하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50년경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키루스 대제 사후의 아들이 요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면서 중동이 다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통일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동의 패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페르시아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대한 변곡점이죠. 이후에 이란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특이한 시기를 제외하면 이슬람이 창교되면서 아랍이 패권을 잡는 7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나 중동사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키루스 2세는 할아버지의 메디아 왕국을 엎어버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창건한 인물입니다. 네, 아케메네스라는 것은 가문 이름이고요. 이란 남서부의 안샨이라는 도시를 지배하다가 세력을 점점 확장한 가문입니다. 키루스 2세는 이후에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그 아들 세대에는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면서 중동 전체를 거의 통일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25년경입니다. 이후에 이슬람이 창교되는 약 7세기까지 대략 1000년 동안이나 헬레니즘 시대를 제외하면 이란의 패권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키루스 2세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바빌론 유수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들을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방으로 돌려보낸 왕이죠. 관용 정책입니다. 이때 세워진 타민족을 배려하는 그 관용의 원칙들이 훗날 이슬람의 딘미 제도나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할 때 그 핵심 오브 핵심은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까지 약 반세기 정도 이어진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후에 승자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 반도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붙으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북쪽에서 운거하고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 틈을 타서 그리스 전체를 다 통일해버리는 거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338년경입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가 바로 암살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뒤를 이어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약 220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타민족에게 종교와 관습을 용인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본거지죠. 이 페르세폴리스나 수사 같은 곳에 궁전이나 조각, 부조 같은 것들을 보면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때 나타난 행정이나 문화적 유산들이 헬레니즘을 건너뛴 후에 사산 쪽,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 제국에게도 이어져서 중동 문화의 원형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펼쳐서 페르시아를 10년 만에 완전히 정복한 후부터 그의 디아도코이 후계자들, 즉 안티고노스 왕국,
리키마코스 왕국, 셀레우코스 왕국,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최종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요 300년간의 지중해와 요 중동 대부분의 지역에 그리스, 즉 유럽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불과 10년 만에 여기 보시면은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불과 10년도 안 돼서 기원전 326년에 거의 뭐 인도까지 거의 진출하게 되는, 파키스탄 지역이겠죠.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이미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오면서 행정과 문화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반면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막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군사력을 바깥으로 표출하려 했던 신생 군국주의 국가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문화적으로도 전체를 다 지배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물론 분명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름부터 알렉산더죠. 이런 헬레니즘 도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체가 다 유럽 문화가 번졌다라고 보는 것은 논쟁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을 하자면 이 통일을 한 주체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 같은 무형적인 자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국이나 국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립된 정치 체제가 없이 또 이데올로기도 부족하고 문화까지 없다면 그 국가는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요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입니다. 물론 동쪽에서 보면 진나라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동에서 보면 티무르 제국도 모두 급조된 국가로 통일하자마자 사라진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몽골 제국이 이렇게 그 서쪽을 점령해 나갈 때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 자신들은 유려한 문화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주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 초토화, 불태워버리고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주 문명이 재건되면 다시 돌아와서 약탈하고 불태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칭기스칸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후계자들이 불교 같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즉 시간이 가면서 물론 조금씩 바뀌어 가기는 합니다. 반면에 유럽사에서는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래는 가진 것은 군사력밖에 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요 서유럽을 정복하면서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한 클로비스 1세가 로마의 유산이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군사력의 이데올로기까지 갖추면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는 아직 잘 다뤄지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 문화, 군사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흐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하면서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안티고노스 왕국, 아나톨리아 서부 트라키아에서는 리키마코스 왕국, 아나톨리아 동부부터 페르시아에는 광범위하게 셀레우코스 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이집트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이 중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장 오래 버티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금방 신생 왕조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 페르시아를 차지했었던 요 셀레우코스 왕국은 그 파르티아 지역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파르티아 지역에서 발생한 호족들에게 당하면서 점차 서쪽으로 밀려나가다가 멸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레우코스를 서쪽으로 밀어낸 파르티아가 점차 이 페르시아 전체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3세기경이죠. 파르티아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착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파르니족 출신의 아르사케스 1세
라는 인물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동부 전체를 장악하면서 아르사키드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는 서부에서 다른 디아도코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요 동쪽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서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파르티아는 거꾸로 자기들이 페르시아를 계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중의 지지까지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파르티아가 미트리다테스 1세 시기에 현재의 튀르키의 남동부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실크로드의 핵심을 모조리 차지한 거죠. 실크로드는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의 모든 부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가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그런데 파르티아는 동쪽으로는 여기죠. 파르티아는 동쪽으로는 당시에 한나라, 흉노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파미르 구원을 비롯해서 각종 높은 험준한 천사산맥 같은 산맥이나 타클라마칸 같은 이런 사막에 막혀서 동쪽으로는 잘 진출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한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쪽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은 군사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교류하고 무역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서쪽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그리스 출신의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 전체를 통일했었던 정복당한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페르시아로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67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동방 원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국의 충돌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에 파르티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군 기병대를 운영하면서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도 쉽게 뚫고 들어올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양측 간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한 세기 넘도록 양국 간의 군사 충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파르티아에게는 독이었죠. 로마는 동쪽을 포기하더라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북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진출할 수 있었지만 당시 파르티아는 동쪽과 서쪽이 모두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북쪽으로는 초원이니까 진출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파르티아가 당시에 고인물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지방 세력이 커지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란의 파르스 지방, 여기 파르스 지방에서 224년경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창건하는 아르다시르 1세가 드디어 파르티아 왕조에 맞서서 호르무즈드간 전투를 펼칩니다. 여기입니다. 호르무즈드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에 파르티아 왕국이 멸망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란의 파르스 지방은 원래 고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흥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산조를 창건한 아르다시르 1세가 본인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심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와 본격적으로 호르무즈드간 전투에서 파르티아의 아르타바누스 4세를 물리치면서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했고 곧장 크테시폰으로 가서 크테시폰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초대 샤한샤로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드간 전투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산왕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란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나 파르티아 시기에도 존재를 하던 종교였는데요. 다만 그 사산왕조의 아르다시르 1세가 강력한 통치 도구로서 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격상시키면서 통치 도구이자 이데올로기로 삼은 거죠. 빨리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거꾸로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남쪽에 이슬람이 쳐들어온 후에, 이슬람이 정복한 후에는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조라스터교가 거꾸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맞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그 종교적으로 관용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냥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교는 다른 차원이죠.
중세까지만 해도 국교는 안 믿으면 처형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으로서도 이렇게 강력한 종교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파고 들어갈 여력이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산왕조는 여러 면에서 파르티아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자연지형을 넘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서쪽에서 로마와 대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옅은 하늘색을 보시면 로만 테리토리, 사산왕조에 의해서 컨트롤된 로마의 영역이다. 여기가 바로 다 로마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결은 그 사산왕조가 존재하는 내내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동쪽과는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패권 시대가 끝나면 중세 이슬람 시기가 되면 그때 시기나 되어야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붙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동쪽과는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산왕조는 로마와는 어디서 싸웠냐 하면 당연히 맞닿아 있는 국경, 여기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싸우게 됩니다. 서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뺏고 뺏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대략 400년이나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은 동서로마가 분열하는 거고요. 지리적으로는 사산왕조랑 붙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사산왕조랑 대결을 계속하는 거죠. 물론 간헐적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400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 그 주변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흥기한 이슬람이라는 정치, 종교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산왕조는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에게 642년에 이란 지역에서 펼쳐진 니아반드 전투에서 이슬람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산왕조의 민중들은 지난 수백 년간이나 로마와의 전쟁에 대해서 전쟁으로 인한 그 수탈에 지쳐서 이슬람에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해방자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비교적 쉽게 페르시아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산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야즈데게르드 3세가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651년에 암살당하면서 사산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동 고대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함마드가 창건하는 이슬람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중동 중세사의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낙타나 양떼를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약탈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응축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었죠.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는 항상 북쪽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나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6세기경에 아랍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산조와 비잔티움의 끝없는 전쟁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 인도에 있는 향신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사산조가 육상으로 이어지던 교역로를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잔티움 제국은 지중해나 요 홍해 그리고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요 해상 무역 루트, 물론 여기는 육상으로도 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무역 루트를 새로 개발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했던 곳이 요 홍해의 중간 기착지였던 메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헤자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자즈 지역에서 한가운데 있었던 메카가 향신료를 비롯한 많은 물자가 오가고 상인들도 엄청나게 오가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번영은 곧장 호족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잔티움이나 사산조와 같은 강력한 통치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은 기독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고요. 사산조도 조로아스터교라는 강력한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응축된 힘을 발휘하기가 좋았는데 여기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예를 들어서 말을 믿고 또 다른 족은 소를 믿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하나로 뭉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미 이때 메카의 신흥 부호들, 특히 쿠라이시족을 비롯한 신흥 부호들은 이미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유럽 상인들 또는 시리아에서 오는 유대 상인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단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유대교나 기독교를 참고해서 이슬람교를 창교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하나 둘씩 섭렵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에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건설하고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후계자들, 그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움마를 계승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그 이슬람 제국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지도인데요. 가장 짙은 갈색이 바로 무함마드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조금 더 확장된 중간 갈색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에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나 동쪽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짜리 아주 좋은 지도입니다.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칼리프라는 말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움마가 무함마드 시대에 급조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선출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쿠라이시족이었거든요. 쿠라이시족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아디가, 타임가, 우마야가, 하심가 이렇게 있는데 무함마드는 요 하심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리프 선출과 관련해서 무함마드의 대리인이 직계 가족에서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아파고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제1대, 2대, 3대는 모두 무함마드의 출신 가문인 하심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선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니파가 잡게 되는 거고요. 특히 2대 우마르 시기에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 여기 확장하게 되는 게 2대 우마르 시기에 확장을 하는 건데요. 632년경에 카디시아, 현재의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요쯤에 크테시폰이 있을 겁니다. 바그다드도 있겠고요. 이쪽에서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조를 먼저 격파하고 수도 크테시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동쪽으로 진출해서 642년에 니하반드라고 하기도 하고 나하반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대략 요쯤 될 겁니다. 요쯤에서 나하반드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사산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대 우스만 시기를 지나서 제4대 칼리프가 바로 알리가 되는데요.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촌입니다. 그러면서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자 장인이 되는 거죠. 무함마드가. 그래서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칼리프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알리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메디나에 있던 기존 움마의 수도를 자기네 출신지였던 쿠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총독을 역임하고 있었던 무아위야 1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이 비잔티움 제국과 최전선으로 맞붙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칼리프보다도 더 그 군사력이 앞서 있었었죠. 그래서 알리의 세력과 무아위야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차 피트나입니다. 그런데 이 1차 피트나에서 알리가 암살당하고 제5대로서 자기의 아들 핫산, 자 다시 이 지도를 보면 여기 핫산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핫산이 자신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칼리프 위를 무아위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넘길 때 조건이 바로 무아위야가 사망하면 세습하지 말고 기존의 칼리프 선출 방식인 선출제를 계속해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위야가 죽으면서 난 싫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랍 세계에서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아랍 세계의 전통인 선출제가 사라지고 세습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랍 역사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 무아위야 왕조의 세습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 대립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시에 약속을 지켜서 선출제가 유지되었다면,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가 번갈아 가면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서서히 이제 화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선출제가 세습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숨은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습 권력에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발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군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 체제를 선출제에서 세습제로 변환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어지는 우마이야 왕조의 기본적인 통치 정책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 팽창 정책이 되는 겁니다. 군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옅은 갈색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거고요.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쪽 아나톨리아 반도로도 진출하고 싶었지만, 여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는 뭐가 있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었죠.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무적입니다. 15세기나 되어야지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뭐 택도 없었죠. 공성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프랑크족을 쳤는데, 프랑크족이 또 엄청나게 강력한 전사민족이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 분열한 유럽을 통일하고 훈족의 침입까지 막아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프랑크 왕국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32년에 투르푸아티아 전투에서 카르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국가가 반도에 갇혀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니까 쇠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슬람 제국편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쇠퇴한 우마이야 왕조를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문이 바로 아바스 왕조인 겁니다. 아바스는 무함마드의 숙부였던 알 아바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이란의 중부를 보면은 호라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라산 지역을 근거로 해서 우마이야 왕조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봉기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습제로 바꾼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이라는 말은 어떤 함의가 있냐면, 국가 운영을 자기네들의 피로만, 즉 폐쇄적으로만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팽창하면서도, 팽창하니까 점점 요직에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네들 민족만 등용하고 타민족은 절대로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랍인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잃어간 거죠. 그래서 아바스 가문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아파를 비롯해서 당시까지는 아직 비무슬림이 많았던 요 페르시아인들이나 요 티르크인들까지 모두 섭렵해 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민심이 역전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750년경에 여기 티그리스 강의 지류였던 자브강에서 펼쳐진 대략 한 요쯤 정도 될 겁니다. 이 자부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에게 패배하면서 건국 1세기 만에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아바스 왕조가 전투에 승리한 후로 이렇게 바그다드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도인 바그다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그다드는 이때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자신들이 통일할 때 자기네들 말고 타민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민족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너그럽게 운영하게 된 거고요. 타민족의 세력을 인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은 힘들었습니다. 중앙 집권이 힘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마이야 왕조가 폐쇄적으로 국가를 이끌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개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마치 중국사에서 송나라가 5대 10국이라는 혼돈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무력을 쓰다 망한 5대 국가들을 보고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문치를 중요시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0세기가 되면은 이집트에서 바로 시아파였던 파티마 왕조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에게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반기를 들었어? 그럼 우리도 반기를 들어야지 하고 이베리아 반도에 숨어 있었던
있던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들이 자기네들도 칼리프네 하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세 개로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그리고 이베리아에 있는 왕조까지 세 개로 분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동 역사도 기본적으로는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파티마 왕조는 이름에서부터 딱 시아파인 것이 티가 납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친딸이 이름이 파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파티마의 후손들로서 직계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 파티마 왕조가.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는 10세기 중반경에 현재 이집트 지역에서 흥계해가지고 동진하면서 이집트를 먹어버리고 카이로를 수도로 삼은 왕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10세기 중반인데 이때 이미 그 아바스 왕조는 수도 바그다드를 신흥 왕조였던 부하이 왕조에게 정복당한 상태였거든요. 이 부하이 왕조가 카스피의 남쪽 지역에서 발흥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바그다드에 당시 아바스 왕조는 무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를 명목상으로만 칼리프를 유지하게 해주고 자기네들이 아미르라고 하면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하이 왕조에게 약 1세기 정도 아바스 왕조가 억압을 받으면서 탄압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아라레 근처에서 새롭게 발흥한 셀주크 제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요 셀주크 제국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시면 요 지도죠. 요 아라레 근처에서 젠드라는 곳에서 셀주크 제국이 발흥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메르프도 니샤푸르도 점령하고 계속 서진을 해서 마침내 1055년에 셀주크 제국이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이 세속군주 라는 뜻의 술탄의 지위를 받고 이슬람 최고의 세속국가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아바스 왕조는 자기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가 1258년에 몽골의 훌레구가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마지막 칼리프가 처형당하면서 제1기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갈 데 없었던 아바스 왕조의 잔존 세력들을 당시에 파티마 왕조를 꺾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맘루크 왕조가 받아주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다음 지도로 또 보시면 이집트를 당시에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었는데 맘루크 왕조는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를 받아들여서 정통성을 획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통치하는 데 수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61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제2기 아바스 왕조가 카이로에서 명목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기 카이로 아바스 왕조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의 제9대 술탄 냉혈한 이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면서 허울뿐이었던 칼리프 지위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에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 자리를 아랍인이 아닌 티르크인이 계승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마이야 왕조의 폐쇄성을 버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동을 다채롭게 발전시키기 시작한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바스 왕조 이전의 아랍인은 대부분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바스 왕조 이후에는 아랍인의 개념을 민족적인 개념에서 확장해서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을 믿고 자신을 아랍인이라 지칭하면 모두 아랍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랍인의 개념을 확 넓혀버린 왕조인 거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선출제를 버리고 세습제를 만든 왕조,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개념을 확장시킨 왕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세사는 뼈대를 무함마드 시대의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 뼈대 위에서 기타 의미 있는 몇몇 왕조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건데요. 우마이야 왕조까지는 분열이 없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 시기부터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파티마 왕조라든지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와 같은 국가들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외부 침입으로는 셀주크 티르크 제국, 그리고 몽골의 일칸국 같은
국가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당연히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에서 모두 다루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세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600년 역사는 오스만 제국이 퇴동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제10대 슐레이만 대제의 최전성기까지 가는 고 270년 정도를 전반기, 그 나머지를 후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3세기 말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룸셀주크라는 제국이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여러 튀르크계 부족들이 분열하게 되죠. 그 혼란 속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스만 1세라는 인물이 요 분홍색이죠. 여기에 오스만이라는 국가를 만듭니다. 이때가 1299년 또는 1300년경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가를 만든 후에 서쪽으로는 비잔티움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다른 튀르키의 부족들을 공격하면서 조금씩 1359년까지 이렇게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 부분도 계속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때 1370년 80년경에 예니체리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를 전성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예지드 1세 시기인 1402년 요쯤 되겠죠. 요 사이 1402년에 앙카라 전투가 펼쳐집니다. 동쪽에 있었던 티무르가 쳐들어오죠.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가 쳐들어와서 앙카라 전투를 하지만 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가 바로 1453년에 여기죠. 초록색 요 사이 메메드 2세 시기인 1453년에 드디어 비잔티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메메드 2세는 정복자라고 불리죠. 여기 이쪽도 유럽 쪽이랑 동쪽의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모두 다 섭렵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8대 바예지드 2세 시기에는 재정비를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요. 옹정제가 강희제와 걸륭제 사이를 연결해주는 왕이었던 것처럼 바예지드 2세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비를 끝낸 후에 15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냉혈한 셀림 1세가 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레반트 전체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정복을 엄청 많이 한 거죠. 특히 1514년에 찰디란 전투 대략 요쯤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경계로 해서 사파비 왕조를 동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1516년에는 다비크 전투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린 후에 계속 남진에서 이집트 카이로를 먹고 알렉산드리아를 먹고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헤자즈 지역 메디나 메카까지 몽땅 다 먹어버리면서 요때 메카와 메디나를 먹으니까 이슬람의 칼리프위가 튀르크계인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이 왕위의 정통성까지 획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에 이어서 제10대 슐레이만 대제 시기인 1520년부터 최전성기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까지 쳐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함락하진 못합니다. 이게 1차 빈 공성전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그다드까지 차지하고 사파비 왕조를 더욱더 동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중해를 비롯한 인도양 해상무역까지 몽땅 다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최전성기를 구가하지만 1566년에 슐레이만 대제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기고 후반기에 쇠퇴를 하게 되는데 제국이 쇠퇴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술탄들이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메메드 2세라든지 뭐 셀림 1세라든지 슐레이만 대제라든지 다 엄청난 장군들이었습니다. 전장을 직접 누비면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을 술탄들이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점점 정치 군사의 파워가 술탄에게 있지 않고 베지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재상이나 아니면 실제로 야전에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파샤들 이런
부하들에게 조금씩 통제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거고요. 다음 또 큰 요인으로는 16세기의 유럽이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지중해 무역을 벗어나서 대서양 중심의 새로운 해양 루트가 개발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해상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1571년에 여기 레판토가 한 요쯤 될 겁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이 서구 연합군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영토가 확장되기는 합니다. 1683년까지 이렇게 파란색 보시면은 영토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683년에 제 2차 빈 공성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결정적으로 또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때 이제 발칸 반도를 비롯해서 헝가리 일대를 서구에게 넘겨줍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툭하면 계속 서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오스만 제국이 우리도 한번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탄지마트, 은혜 개혁입니다. 일본으로 따지면 메이지 유신 같은 거죠. 중국으로 따지면 양무운동 같은 걸 한 겁니다. 의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서구식으로 바꿔서 우리도 대항해보자라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주의자들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득권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에서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개혁파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혁신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그 개혁에 성공해서 메이지 유신처럼 됐다면 오스만 제국이 다른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서구식 개혁이 실패하니까 유럽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필요하면 물어뜯고 영토를 훔쳐가는 그런 오스만 제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중국하고 비슷한 역사죠. 그러니까 중국도 대청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땅덩어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 특히 영국이죠. 영국의 반식민지로 아편전쟁 2차례를 통해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00년대를 보내고 나서 그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는데 이때 독일의 편에 섰다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국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920년에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중에서도 요 앙카라를 비롯한 여기 일부만 니네가 먹어라. 오스만 제국이 먹어라. 요 오스만의 남은 영토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에게 떼주겠다. 이렇게 세브르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스타파 케말을 비롯한 그 민족주의자들이 반발이 일어나면서 터키 독립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물론 세브르 조약 이전에 터키 독립전쟁이 이미 일어나게 된 건데요. 불을 붙인 게 이 세브르 조약이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구 연합군은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스가 단독으로 해서 터키와 싸웠는데 그래서 그리스 터키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카리아강 전투라든지 대부분의 전투를 터키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터키 의회가 이제 술탄제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1922년에 술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독립전쟁이 터키가 승리하게 되니까 연합군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너네가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로잔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여기가 터키의 땅이 된 겁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가. 요 세브르 조약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영토죠. 그래서 수도를 앙카라로 하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것이고요. 그 초대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오스만 제국의 후반기로 간략히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제외한 레반트 지역이 어떻게 나뉘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중동 국가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1차 세계대전부터 보시면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916년에 1916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인데 요때 둘이 만나가지고 쑥덕쑥덕 합니다. 어차피 독일이나 오스만이 전쟁에서 질 게 뻔한데 진 다음에 어떻게 찢어먹을래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요렇게 찢어먹자 하면서 합의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블루존, 여기는 프랑스가 직접 통치하고 여기는 프랑스 세력권, 그리고 레드존은 영국이 직접 통치하고 B, 여기 이라크 지역도 영국의 세력권으로 하자. 여기를 쭉 그은 다음에 쉽게 말해서 북쪽은 프랑스가, 남쪽은 영국이 먹기로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일어난 겁니다. 1916년에. 그러면 프랑스는 왜 북쪽을 먹었냐 하면 이쪽이 요 지중해 동부 해안에 그 레바논의 뭐 베이루트라든지 시리아의 알레포라든지 그 핵심 거점 항구들이 있었거든요. 요 거점을 통해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프랑스는 요 북쪽을 선택한 거고요. 당시 영국은 이미 석유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나눠 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이 뭘 하냐면 빨리 전쟁에서 이기려고 후세인 맥마인 서한을 통해서 아랍인들한테 야 니네들 전쟁에 참여해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립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아랍인들 중에서 일부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로 훗날 이라크의 왕이 되는 파이샬 1세가 자신이 주도해서 이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일대를 점령하면서 1920년 3월에 시리아의 아랍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독립하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이미 먹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고 1920년 4월, 그러니까 3월에 독립을 천명했으니까 그 4월에 바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산레모 회의가 그래서 1920년 4월에 일어나는데요. 산레모면 대략 한 이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북쪽.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떡하지? 비밀 협정 그대로 갈래? 아니면 얘네들 인정할래? 하다가 비밀 협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랍인들한테 땅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고 기존의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비밀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하니까 이 파이살 같은 애들이 여기를 먹어버리는구나. 아예 이번 기회에 비밀로 하지 말고 공식화해버리자. 그러면서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공식화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눠 먹을 거니까 아랍인들은 여기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습니다. 그 1917년쯤에 그 러시아 볼셰비키 쪽에서 이런 사이크스-피코 협정, 비밀 협정 내용이 있다라는 걸 폭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어쨌든 이 살레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프랑스군이 이 아랍 그 군들을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1920년 7월에 시리아 아랍 왕국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휴 다행이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1920년 8월에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 오스만 제국은 여기만 먹어라. 니네는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그 중부 북부 일부만 먹고 나머지들은 다 다른 국가들에게 그리스, 프랑스, 영국, 뭐 쿠르디스탄, 아르메니아까지 이렇게 오스만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할하려는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에 남아있었던 무스타파 케말을 비롯한 군인들, 민족주의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터키 독립전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세브르 조약 이전에도 터키 독립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게 이 세브르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고 사실상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리스와 1대1로 붙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터키가 승리를 합니다. 한 3년 정도 전쟁을 하거든요. 해서 터키가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1923년에 로잔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세브르 조약에서는 요것밖에 못 먹었었는데 로잔 조약으로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로잔 조약을 체결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내주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로서도 요 밑에 시리아 쪽은 다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기 때문에 사이크스-피코 협정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랑 레바논은 그 프렌치가,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다 영국이 가져가기로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 여기를 두 군데 그냥 이라크랑 그 요르단으로 나눴으면 되는데 이라크,
유프라테스,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나눈 겁니다. 세 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벨푸어 선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니네 땅 줄 테니까 준비 좀 돼 했었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이 엄청나게 몰려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00년도 초반에 러시아 포그롬이 심했을 때 그때도 많이 유대인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거고요. 아랍인들은 반갑지 않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계속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둘이 싸우던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까지 펼쳐졌고, 세계대 2차 대전 하면은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유명하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를 못 견디고 대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연합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건국이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국이 승인되는 그날 바로 중동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그 이후에 제4차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중동 국가들의 근간이 되는 뼈대는 1. 1916년에 있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 2. 1920년 4월에 있었던 산레모 회의, 그리고 3. 1920년 8월에 있었던 세부르 조약, 그리고 4. 1923년에 있었던 로잔 조약, 이렇게 4개 조약이 뼈대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파이살 1세의 아랍 왕국이나 벨푸어 선언이나 후세인 맥마흔 서한, 그리고 터키 독립전쟁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어느 정도 얼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근현대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 또 유대인 역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담이 기원전 3761년경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어느 곳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원전 3700년경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니까요. 유대인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시작된다. 요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창조된 후에 10세대가 흘렀고, 세대가 흐르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더 이상 타락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지 말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수메르 지역의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으로 간 다음에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이제 다신교 사회를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유일신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여기서 후손들을 낳고 이후에는 후손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엑소더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50년경에, 물론 요 지도는 이제 나뉜 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후 지도지만 이제 편의상 보시면 기원전 1050년경에 유대인도 최초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0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를 건설한 거죠.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2대 다윗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고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왕국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 끝에 지금의 요 지도,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분열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가 이쪽에 있었죠. 동쪽에서 휘용 쳐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시리아인들과 요 유대인들이 섞이는 것이고, 혼혈인들을 흔히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601년경에 이쪽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도 신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덤비다가 이제 제압당하죠. 그러면서 포로가 약 8,000명이 발생해서 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제1차 바빌론 유수죠. 그리고 약 10년 후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끌려가는데 그게 2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바로 요 신바빌로니아 동쪽에 있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그 유다 지역은 자치령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통치하면서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변화가 오는데 바로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몽땅 다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의 생활, 이쪽에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생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헬레니즘 치하에서의 유대인의 삶인데요. 여러 그 헬레니즘의 후계자들, 그 디아도코이들 중에서 이쪽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요 북쪽에 셀레우코스, 얘네들이 이쪽 그 레반트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통치를 유대인들이 번갈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도코이들뿐만 아니라 서쪽에 로마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그 지배의 틈이 벌어지는 거고,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꿈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란들이 무자비하게 진압되니까 점점 더 저항이 커져간 거죠. 그리고 이때 결국에 발생한 것이 바로 마카비 반란입니다. 유대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요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자치령을 획득한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개창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 셀레우코스 왕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항하기보다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실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63년에 시리아에 당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역이 전체 그 유다이아라고 하면서 로마의 속주, 이 프로빈스가 속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속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복을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통치하게 뒀으면 되는데, 유대 지역의 남쪽에 보면 이두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그 이두메인 안티파테르를 통치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안티파테르 사후에 그 아들인 헤롯 대왕도 폭정을 일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불만은 높아져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기원 후 6세기경에 로마가 유다 지역에 그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만이 쌓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완전히 다른데 로마식 통치를 따라라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1차 전쟁에 도화선이 된 사건, 그 여러 소송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트리거일 뿐인 거고요. 이제 마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린시프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원 후 약 66년경에 드디어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고요. 전쟁 결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무차별한 살육과 약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몽땅 다 불타는데 불타고 남은 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웨스턴 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세기가 되면은 이때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 탄압 정책을 심하게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132년에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를 제2차
그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요. 중간에 그 115년경에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키토스 전쟁을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르코크바 반란을 3차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전쟁을 끝으로 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국가 없이 현재까지 아니죠. 그 1900년대까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가 없이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 역사의 전반부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은 거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유대인 역사는 한마디로 반딧불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유대인이 가는 곳은 언제나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떠나면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인 거죠. 이때 최초의 그 2차 유대로마 전쟁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이쪽 남쪽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간 사람들을 세파르디 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빗금 침대 여기 영국으로부터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요쪽, 오스트리아 쪽, 이집트 쪽을 믹스드 아슈케나지와 세파르디가 짬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주이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전통적으로 미즈라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동 쪽으로 간 사람들, 동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미즈라히랑 세파르디는 좀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요 북아프리카 쪽에서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이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요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원 후에 유대인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313년경에 그 요쪽이죠.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탄압을 끝내는 거죠. 기독교 탄압을 끝내고 공인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신에 유대교가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초래한 민족이 유대민족으로 묘사되면서 유럽 전반에 걸쳐서 반유대 정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로마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나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로마 시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에서 이제 기피했었던 대부업이나 그런 전당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부를 축적하게 해줬죠. 그만큼 부가 많이 쌓이니까 그 로마 사회의 질투도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박해도 차별도 심해져만 갔죠.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에 그 빌려준 돈을 받지도 못한 채로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그 빌린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재산을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보석상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도망치기 편하게 이 해안가에 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로로 도망치다가는 잡히기가 쉽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역사가 바로 스페인의 레콘키스타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영토를 수복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온 것은 추방뿐이었죠. 당연히 그 스페인의 왕족들은 돈을 안 갖고 전비를 안 갖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있었던 아람브라 칙령이죠. 그래서 이때
스페인이 요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곳이 바로 로우 컨트리, 그 네덜란드인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스페인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리고 스페인의 레콩키스타를 일구는데 그 일주한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스페인 경제는 이때부터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새롭게 도착한 네덜란드가 신흥 강국으로서 부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네덜란드 당국도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활동도 보장해주면서 금융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그 네덜란드는 뭐 스페인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냐?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이건 역시 저는 지정학적 이유라고 봅니다. 그 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그 수면 아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땅이 낮기 때문에 뚝방을 세우지 않으면 물이 계속 넘쳐납니다. 만약에 홍수라도 들면은 계속 또다시 개간해야 되고 이런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그 시민들은 많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요. 죄수들이나 와서 땅을 일구고 살아가던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원체 부족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그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달랐습니다. 1500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아메리카에 있었던 은이 대량으로 통째로 스페인으로 들어오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부가 엄청 쌓이면서 최전성기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돈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이제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스페인은 이제 무적 함대가 깨지고 이제 제해권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상거래 능력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네덜란드가 17세기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제해권을 두고 특히 이제 동쪽의 향신료 무역에 제해권을 두고 경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국도 보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선진 금융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는데 결국에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요 해상 패권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부에서 있었던 17세기 초 최대 전쟁이었죠. 30년 전쟁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그 30년 동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참전했었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엄청난 전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로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되는 그 전시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요때 이제 또다시 복구 재건 사업을 해야 됐잖아요. 요때도 유대인들이 유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다 사라지고 난 후니까 이제 신용 거래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했고 이제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특히 이제 아시아로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물론 인도양을 통해서 이제 향신료 무역을 하고요. 그 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중국이나 일본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에다 팔고 이런 무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청나라가 대청제국이 자기네들이 뭐 최고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삼배구 고두레 같은 굴욕적인 태도를 요구했는데 이때 다른 상인들은 안 해도 유대인들은 했다. 그러면서 무역권을 획득했다. 그 정도로 실리적이었다. 유대인 상인들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었던 은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도 광산이 발견돼가지고 은이 나왔는데 이 은들이 모두 다 선진 물품이 있었던 도자기나 비단 같은 선진 물품이 있었던 중국으로 싹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은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그냥 두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그 영국이 청나라에 쳐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한두 표 차이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서 청나라에 쳐들어가게 된 거죠.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뭐 그런데 실상은 청나라가 너무 허약했죠. 그래서 금방 이 남쪽부터 해서 해안
조그만 도시들을 다 영국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유대인들이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국이 그 청나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도산 아편을 대량으로 가져갈 때 그때 이 아편 유통을 했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 기업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중국인들이 아편을 뭐 먹고 중독이 되건 말건 우리는 그런 거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항상 피해자만 있는 역사는 아니다. 가해의 역사도 있다라는 점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금융혁명에서 일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도 일조하기도 하면서 그 영국이 19세기, 그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스티스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에서 생생히 담아두었으니까요. 꼭 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